이 활은 우리가 흔히 서울활 또는 경궁이라고 부르는 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그 활을 지어서 바치는 유서 높은 고장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활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예천이 있죠. 예천은 조선시대 때부터 활을 만들어서 나라에 납품을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몇몇 군데가 더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름이 높았던 것이 구한말, 한말, 일제시대 때까지 대단히 이름 높았던 공방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활이었습니다. 서울활은 장씨 집안에서 대대로 이어내려왔습니다. 그중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것은 철제 장문환공입니다. 철제 장문환공께서는 첫째는 호고요. 장문환 선생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고종 황제의 호미각공을 제공해서 바친 인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장문환 선생님께서 워낙에 활을 잘 만들고 또 임금께 좋은 활을 만들어 바치다 보니 그 벼슬을 하사하셔가지고 제가 뒤에다가 존칭으로서 공이라는 존칭을 붙였습니다. 첫째 장문환 공께서는 원체 활을 잘 만들기로 소문났고 서울활의 특징은 마치 고자의 형상이 버들잎 형상을 넘어서서 마치 뱀대가리와 같다라는 정도로 아주 폭이 넓은 고자가 특징입니다. 고자의 아랫부분이 폭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시위가 걸리는 양양고자 쪽으로 갈수록 극단적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호쭉하게 좁아지죠. 그래서 마치 그 밴대가리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고자 형태를 보면 한눈에 이 활이 서울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상으로 고자를 깎아내던 것이 장문환공의 특기이고 특징이기도 했고요. 장문환공께서는 그 80세 넘게 아주 장수를 하셨고 활을 만드는 공장으로서 이름이 높았습니다. 장문환공께서 작고하시고 난 뒤에 아드님께서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드님께서는 불과 몇 년 제공업에 종사하지 못하시고 일찍 요절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가업을 이은 것이 손자분이 되시는 장진석 공장님이십니다. 장진석 공장님은 우리나라의 그 무형문화재 제도라는 것이 도입된 이후 공시장 제47호로 지정이 되신 분이십니다. 즉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공시장 제1호 지정자이신 거죠. 실제로는 세 분이 동시에 지정이 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예천활, 부천활, 그리고 서울활 이렇게 세 곳의 무형문화재 공시장 기능 보유자로 지정이 되죠. 그러나 이활의 경우는 장진석 공장님은 연대가 훨씬 후대이기 때문에 제공자에서 논외가 되고요. 아드님은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제공을 하셨고 역시 시기적으로 이활과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외 컬렉터들 사이에 이 장궁방 활들이 여러 장 컬렉션 되어 있는데 그 활들과 비교해 본 결과 저는 이 활이 장문환 공께서 제공하신 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 하나는 애초에 제가 최초에 입수했을 당시엔 이 활이 완전히 이렇게 서로 고잡끼리 겹칠 정도로 말려 있었습니다만은 활을 한두 번 얹고 부려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고종 황제의
호미명 가공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활의 각 부분 형태나 만듦새는 공장마다 고유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자 부분의 형태를 깎는 것, 양양고자를 깎거나 고자 형상을 깎는 것, 중과 아기 부분을 처리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는 각각의 공장마다의 고유한 제공 방법, 스킬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저는 이 활이 고종황제의 호미가공을 만든 장문왕공께서 제공하신 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은 약 100여 년 전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활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건 알겠으나 이 한 장의 활로 무엇을 그렇게 많이 알 수 있겠냐, 이게 무슨 그런 얼마만의 금액 가치가 있을 것이냐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장의 활로 인해서 어쩌면 저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있는 유리 케이스 안에서 보호되는, 또는 저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또는 이미 다 말라 비틀어지고 더 이상 만져보기 힘든 그런 활들로서는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조선의 공술에 나오는 많은 내용을 검증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조선의 공술 각궁의 제도에 나오는 수많은 다양한 활에 관련된 제원, 수치들을 비교해서 교차 검증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활 한 장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 활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호밀명 가공, 즉 고종황제의 활, 그리고 이 활, 최소한 이 두 장의 활 이상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조선공술에 나와 있는 각궁의 제도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검증값 또는 수치, 또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공술의 각궁의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 각궁의 모태, 즉 원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각궁에 대해서는 조선의 공술에서도 밝혀두었듯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군대가 없어짐으로써 더 이상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하였고, 조선의 공술을 집필 당시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활도에서 사용하던 습사형 각궁, 그 각궁의 제도만이라도 기록하여 둔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각궁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궁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원형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거기서 발전되고 응용되고 진보되는 변형이나 개량형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선의 공술 이후로 100년 이상이 100여 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궁은 뭐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활들도 당연히 전통 각궁이지요.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간 활들을 만들어서 쓰고 사용해 오면서 원형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알고 만들고 다루고 쏘아왔는가를 반문한다면 저는 그다지 자신있게 전통을 계승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증거는 이 활과 현대 활이 보여주는 극명한 대조가 수많은 말을 대신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척도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활속이라는 책을 통해서 정진명 저장님께서는 우리 활의 척도가 세종시대 때의 영조척 31점 몇으로 시작되는 영조척을 기준으로 활의 치수가 결정된다 라고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면서 그 기준을 통해서 유물들을 살펴본 결과 그 자 척도가 왠지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치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유물과 비교를 하다 보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종황제의 호미각궁 그리고 이 장궁방활 조선의 궁술의 저술 당시에 가장 근접해 있는 이 두 활을 측정을 통해서 비교 검증해 본다면 당시의 사용 척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검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진명 적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고종황제께서 1897년부터 광무개혁을 실시하셨는데요. 1905년까지 이때 소위 말하는 상용척 즉 일제시대일 때인데요. 일제가 사용하던 자와 같은 기준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한자는 30.333으로 나가는 그 척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호미명각궁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세밀하게 실측을 아직 하지 못했는데요. 이 화를 정밀 실측해 본 결과 영조척보다는 상용척이 훨씬 정확하고 의미 있게 숫자에 부합했고 저는 고종황제의 호미명각궁까지 함께 재면 과연 우리 활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척도가 영조척일지 아니면 상용척이었을지 명백하게 판가름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상용척이 도입된 것과 조선의 궁술이 저술된 데에는 2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20년 후에 조선의 궁술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도 조선의 궁술 속에 나와 있는 척도는 상용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좀 더 많은 교차 검증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100%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이 조선의 궁술 저술 당시에 가장 근접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화를 정밀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조선의 궁술에서 말하고 있는 한 자는 상용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활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활은 단순히 박물관에 보관돼서 유리 진열장 안에 들어가 있고 눈이나 사진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활이 아니라 이 활은 실제로 만지고 잡아당겨 볼 수 있고 시위를 걸 수 있고 아마도 큰 문제가 없다라면 쏘아볼 수까지 있는 활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오래된 우리 옛 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 활 그거 약하고 잘 뒤집어지고 오히려 요즘 활이 좋으면 좋지 그 옛날 게 뭐 그리 좋은 게 있다고 공부한다고 하냐라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저는 오래된 옛 활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또 수집을 하면 반드시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부활을 시켜서 실제로 시위를 걸어보고 당겨보고 쏘아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연구를 합니다. 실증되지 않은 추론만으로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니까요. 그런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의 옛 활들은 현대 활보다 결코 못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옛 우리 활들은 현대 활이 따라갈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경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각궁이 고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활쏘기 역사를 이어오고 그 우리 민족의 활쏘기 진화의 역사는 조선 왕조의 멸망과 함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우리 각궁이 가장 발달하고 그 진화의 최정점에 있었던 것은 구한말이다, 조선 말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점차 쇠락하고 퇴보해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만으로 사실 몇 시간을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활의 구조, 재료, 만듦새, 사용된 기술,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안타깝지만 현대의 각궁은 과거 조선시대의 각궁에 비해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즉, 어찌 보면 현 단계에서 이것은 저의 추론이고 저의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활들, 오래된 이 옛 활들을 실제로 얹고 쏘아보면서 제 추론과 주장을 앞으로도 계속 검증하고 입증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제 주장이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활의 원형을 기록하고 우리 활의 원형을 탐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활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고,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한 장의 활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이야기들은 아주 많고 많지만 아마도 추후에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또 영상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이러스가 아주 기승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벌써 한 6개월째, 거의 6개월째 halter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 답답한 시기에 활 쏘기 그리고 이 활에 관련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